우리는 보통 내 연봉이 오르면 삶의 질도 비례해서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연봉 6천만 원, 1억 원이 됐을 때의 뿌듯함은 잠깐일 뿐, 통장에 찍히는 실제 숫자는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처참하게 배신합니다. 내 몸값이 올랐다는 기분은 들지만 정작 내 자산의 앞자리가 바뀌지 않는 이 정체의 원인을 이제 직시해야 합니다. 국가는 우리가 이 숫자에 취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매달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에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 연봉 7천만 원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순간 7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묘한 우월감에 빠져서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7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사실 내 수중에 온전히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국가와 4대 보험이라는 동업자에게 떼어줄 목까지 포함된 매출액에 불과합니다. 이 환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는 시스템이 설계한 성실한 납세자의 역할에만 충실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구간별 실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봉 6천만 원 구간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시점입니다. 사실 이 구간까지는 국가가 설정한 과세 표준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됩니다. 누진세율이 본격적으로 가팔라지기 전인데다 각종 소득공제 장치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연봉 6천만 원의 세후 월급은 대략 400만 원 초반대입니다. 시스템이 이 지점까지 세금 부담을 조절해두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정도 소득 수준의 인구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소비 주체로 움직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팍팍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고 보험료와 식비를 빼고 나면 저축 가능한 금액은 기껏해야 150만 원 남짓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자산 형성의 기초를 다지기보다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과 스스로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에 소비를 늘리기 가장 쉬운 위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연봉 8천만 원 구간입니다. 숫자상으로는 고소득에 가까워졌다는 착각을 주기 쉬운 지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쌍으로 정점을 찍으며 통장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연봉은 분명 6천만 원보다 2천만 원이나 올랐지만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500만 원 초반대에 불과합니다. 벌어도 제자리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소득세율 구간이 가팔라지면서 추가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구조상 8천만 원 이상의 소득자는 이제 본격적인 세수 창출의 핵심 동력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 올린 연봉의 상당액을 국가가 선점해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 억울함을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고개를 듭니다. 늘어난 세금만큼 내 삶이 더 화려해져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겁니다. 이로 인해 8천만 원 구간의 직장인은 중산층에 진입했다는 안도감과 보상 심리가 뒤섞여 지출을 급격히 늘리게 됩니다. 차를 바꾸고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며 삶의 질을 높였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자본의 감옥에 스스로 더 깊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늘어난 소득보다 더 가파르게 늘어난 세금과 고정비가 우리를 다시 옥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봉 1억 원 이상의 구간으로 넘어가면 현실은 더욱 잔인해집니다. 성과급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도 내 손에 들어오는 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 지점에 도달한 많은 직장인이 근원적인 회의감을 경험합니다. 내가 더 많이 일하고 더 높은 성과를 낼수록 정작 내 목보다 시스템이 떼어가는 비율이 더 빠르게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한계 효용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에 진입한 것입니다. 세전 1억 원은 월 세후 670만 원 수준입니다. 자녀 교육비와 품위 유지비를 쓰고 나면 자산가로 넘어갈 여유 자금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에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비로소 근로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세금의 함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숫자에 눈이 가려져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들입니다. 첫 번째는 레버리지에 대한 착각입니다. 보통 은행은 우리의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그 넉넉한 한도를 영끌해서 집을 사고 차를 삽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대출은 세전 숫자로 빌려주지만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철저하게 세금을 다 떼고 남은 내 세후 월급에서만 빠져나갑니다. 이 불일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변동성을 없애버립니다. 세전으로 빌리고 세후로 갚아야 하는 이 구조적 족쇄를 스스로 차는 순간 우리는 평생 직장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우리의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출 원리금을 갚기 위해 우리는 더러운 꼴을 봐도 퇴사할 수 없고 부당한 다해후에도 침묵해야 하는 자발적 노예가 됩니다. 시스템은 대출이라는 사슬로 우리를 사무실 책상에 묶어두고 우리는 그 대가로 가짜 숫자의 안락함을 누립니다. 두 번째 실수는 세후 장호를 잇고 세전 연봉에 맞춰 소비 수준을 결정하는 고정비에 덫입니다. 연봉이 6천만 원이면 월 500만 원을 버는 것 같지만 실제 세후 수령액은 400만 원 초반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봉 6천만 원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주거 환경과 차량 유지비 등을 세전 소득 기준으로 세팅해 버립니다. 여기서 고정 지출로 100만 원 이상이 더 빠져나가면 이미 우리 경제의 주도권은 내가 아닌 외부 시스템에 넘어간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내일의 노동력을 오늘 빌려 쓴 대가로 평생을 저당 잡히게 됩니다. 정작 자산가가 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매달 고정비라는 이름으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내 삶을 윤택하게 하려던 소비가 나를 짓누르는 짐이 되어 돌아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늘어난 소득을 과시형 고비용 취미로 쏟아붓는 저주입니다. 연봉이 올랐으니 남들 다 하는 골프를 시작하고 고가의 장비와 라운딩 비용을 지불하며 품위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노동력을 국가에 상납하고 남은 찌꺼기를 다시 거대 서비스 시장에 반납하는 행위입니다. 자본가들이 만든 라이프 스타일의 굴레에 스스로 발을 들이는 꼴이죠. 통장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우리는 자산가로 가는 길에서 멀어집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취미 생활은 사실 내 자산 형성에 골든타임을 태워버리는 행위입니다. 필드에서 찍은 사진 한 장과 맞바꾼 것은 우리가 10년 뒤에 누릴 수 있었던 진정한 경제적 자유의 조각들입니다. 품위는 통장 장에서 나오는 것이지 SNS에 올린 화려한 장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정교한 설계도에서 이제 어떻게 탈피해야 할까요? 본질적인 해결책은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경제적 기준점을 세후로 완전히 바꾸는 것뿐입니다. 연봉 1억 원이 아니라 월 세후 670만 원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내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진짜 자원이 보입니다.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숫자의 허상을 걷어내야 비로소 자본주의라는 전쟁터에서 싸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월급은 부의 목적이 아니라 자산 소득으로 가기 위한 연료로만 취급하십시오. 성실한 납세자에 머물지 말고 월급이라는 현금을 투입해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나를 위해 일하는 돈의 병사를 사모으는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세나 수익 구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나만의 주머니를 만드십시오. 회사에서의 승진이나 핵심 인재가 되는 것보다 내 자산의 핵심 운용력이 되는 것이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매달 받는 월급이라는 마약에 취해 내 경제적 계급을 잇는 대가는 평생 남의 꿈을 위해 내 시간을 바치는 삶입니다. 나만의 자산 시스템으로 삶의 주도권을 되찾으십시오. 가짜 월급의 취기에서 깨어나 오늘 당신의 통장에 찍힌 숫자가 당신의 전부가 아님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